5개의 군사 공군 기지가 성공적으로 타격을 받았고 15대의 군용 항공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 즉 SBU에 따르면 공군 기지와 항공 인프라에 1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알파 특수부대가 2025년 한 해 동안 러시아 항공우주군, 즉 VKS에 가한 피해가 바로 그 정도입니다. 러시아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에게는 큰 타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나쁜 소식은 이러한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 항공기 제조업체 투폴레프에서 계속되고 있는 문제들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 핵심 전략 폭격기와 민군 겸용 여객기의 주문을 납품하는데 점점 더 큰 위기가 닥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두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격과 그것을 만드는 군산복합체로 인해 러시아 공군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SBU가 주장한 러시아의 손실은 러시아 군용 항공기에 가해진 유일한 손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것들은 SBU 알파 부대의 작업일 뿐입니다. 그리고 모두 2025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중에 밝히겠지만 이것 또한 러시아 손실에 대한 그들의 전체 기여 중 일부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의 스폰서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 즉 PIA, 전 세계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가 신뢰하는 세계에서 가장 투명한 VPN 제공업체로 PIA는 온라인 프라이버시 분야의 선두주자입니다. 보호되지 않은 기기로 인터넷을 사용할 때마다 여러분은 많은 정보를 외부로 전송하게 되며 이 정보는 웹사이트에 도달하기 전에 다양한 기관들이 볼 수 있습니다. VPN은 여러분의 IP 주소를 숨기고 인터넷 연결을 암호화하여 여러분의 데이터를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네트워크 관리자, 심지어 정부 감시로부터도 보호해줍니다. VPN이 없다면 이러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웹서핑은 단체 채팅방에서 비공개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모두가 당신의 활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PIA를 사용하면 활동이 암호화된 터널로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노록스 정책은 여러 차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세계적인 회계법인인 딜로이트가 실시한 독립적인 감사에서도 검증되었습니다. 보안 그 이상으로 PIA는 진정한 온라인 자유를 제공합니다. 해외여행 중이거나 단순히 해당 지역에서 이용할 수 없는 콘텐츠에 접근하려고 할 때도 PIA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91개국 이상과 미국 50개 모든 주의 서버를 보유하고 있으며 P2P 파일 공유도 지원하고 모든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와 호환되어 어디서든 더 많은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을 할 때 PIA를 사용해서 현지 서버에 접속하고 지연 시간을 줄입니다. 또한 넷플릭스, 훌루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지역 제한 콘텐츠를 해제하는 데도 아주 좋습니다. PIA는 윈도우, 맥OS, 리눅스, iOS, 안드로이드 등 모든 주요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구독만으로도 무제한 기기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어 여러분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피아 VPN으로 이동하세요. 좀/더밀리터리쇼 설명란의 링크를 확인해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를 83% 할인된 가격 한 달 몇 달러와 쌈센트로 이용하세요. 추가로 4개월을 완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직 고민 중이시라면 30일 환불 보장과 24시간 연중 무휴 고객 지원으로 언제든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프라이빗 인터넷 액세스를 이용해보세요. 여러분의 프라이버시는 그만한 가치가 있고 피아와 함께라면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SBU 알파그룹은 이전에는 SBU 특수작전센터 A로 알려졌으며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전개의 티어1 특수작전 부대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델타포스와 네이비실 팀6 또는 영국의 SAS에 해당하는 우크라이나 부대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뛰어난 해외 부대들과 마찬가지로 이 부대는 대테러, 직접 행동, 인질 구출, 고가치 표적 작전, 특수 정찰 및 사보타주 등 가장 위험한 임무를 전문으로 합니다. 러시아군 후방에서는 보통 알파 부대가 호출됩니다. 이 부대는 1994년에 창설되었으며 2014년부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보스토멜, 하르키우, 바흐무트, 그리고 2024, 2025년에 쿠르스크 공세와 같은 주요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알파 부대는 2022년 키예프 인근에서 러시아 수송대 매복 공격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크로우스크 전투에서만 9,500명 이상의 러시아 병력을 제거하고 수천 개의 적자산을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대령이자 정부 국가안보 국방정보위원회 간사인 로만 코스텐코의 말입니다.
2025년 중반까지 알파 부대는 전선과 적 후방을 포함한 전체 방위군이 제거한 적 목표물의 약 10%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알파 부대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우크라이나 의회인 베르호브나 라다에 알파 부대의 규모와 역량을 신속히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부대의 규모를 수천 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에게 임무에 따라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했으며 이 법안은 2025년 7월에 채택되었습니다. 알파가 이러한 업그레이드를 받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카미카제 FPV 드론 부대의 압도적인 리더십, 특히 거미줄 작전과 같은 심층 타격 작전에서의 활약 때문입니다. 알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기 한 달 전에 있었던 이 전설적인 작전은 러시아 내부에서 러시아 공군기지를 기습 공격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드론 부품을 러시아로 밀반입한 뒤 현지에서 조립하여 특수 제작된 트럭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공군기지에서 드론을 발사해 러시아군을 완전히 기습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은 극도로 위험한 행동이었고 핵 보복의 위험까지 감수한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목표는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 부대였습니다. 이 폭격기들은 미러 신전략무기 감축 조약 START에 따라 노출된 채로 아무런 보호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곧 만료될 예정인 핵군비 통제 조약은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핵 폭격기가 상대방에게 보이도록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위한 위성들입니다. 반면에 스파이더웹 작전은 적어도 2세기 아니면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기발하며 중대한 비대칭 공격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올레냐 벨라야와 이바노바 세베르니 공군기지에서 불타는 러시아 폭격기의 사진과 영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공격 직후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가장 중시하는 항공기 수십 대를 작전 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며 그중 다수는 영구적으로 파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로뉴스와 다른 주요 서방 언론들은 상황이 정리된 후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손상 또는 파괴가 확인되었습니다. 5개 기지에는 7, 8대의 Tu-95형 폭격기가 있었고 올레냐에는 4대 나머지는 벨야에 있었으며 벨야는 Tu-22M3 폭격기 4대가 있었습니다. 안토노프 AN-12 수송기도 있었습니다. 올레냐 그리고 이바노바 세베르니에 2대의 베레예프 A-50 공중 초기경 보통제기가 표적이 되었습니다. 재정적으로 말하자면 만약 이 2대의 A-50이 복구 불가능하다면 러시아에게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각각의 가격이 약 3억 5천만 달러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운용 중인 A-50이 10대 도차에 되지 않으며 이들은 러시아 공군 작전을 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한 번에 전체 기체의 5분의 1을 잃는 것은 러시아의 큰 재앙입니다. 특히 러시아가 신형 항공기 인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다루겠습니다. 손상되거나 파괴된 폭격기들은 A-50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투폴레프 Tu-95M은 대략 5천만에서 1억 2,500만 달러, 그리고 현대화된 Tu-22M3은 4천만에서 1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최대치를 기준으로 하면 스파이더웹 작전으로 인해 러시아가 항공기 손상만으로 입은 총 피해액은 약 21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처음 주장했던 70억 달러의 피해액보다는 훨씬 적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 항공기들이 영구적으로 작전에서 제외됐다면 러시아 항공우주군 VKS에 큰 타격입니다. 스파이더웹 작전 오퍼레이션 스파이더웹 중에 타격을 입은 12대의 폭격기는 러시아 전략 폭격기 전력의 약 10분의 1 정도에 해당하며 겉으로 주장하는 3분의 1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1,600억 달러가 넘는 국방 예산과 2026년을 위해 연방 지출의 30% 이상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파괴된 폭격기를 대체할 자금이 충분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체 폭격기 혹은 어떤 신형 폭격기라도 확보하는 것은 푸틴에게 단순히 루블을 쏟아붓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Tu-95의 원래 M형이나 더 현대적인 MSM 그리고 Tu-22M3 모두 소련 시절의 항공기이며 제조사인 투폴레프는 더 이상 신형 기체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폭격기들이 퇴역하게 되면 동일한 기종으로 대체할 수 없고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말이죠. 이 독특한 통찰력입니다. 저희 밀리터리 쇼에서는 매주 이런 독특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채널을 꼭 구독해주세요. Tu-95는 1952년에 처음 비행했으며
현재까지도 러시아의 주력 장거리 터보프롭 폭격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오래된 기체이지만 이 항공기의 장거리 핵미사일 탑재 능력과 독특한 프로펠러 소음 덕분에 러시아의 억제 전략에서 여전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남아있는 Tu-95 기체의 수명을 2040년대까지 연장하기 위해 2015년에 대대적인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각 Tu-95 MSM 기체로의 개조에는 새로운 NK-12NPM 엔진 SOI-0211 위상 배열, 레이더 항법 장치, 러시아의 GPS인 글로나스 지원, 아날로그 디지털 콕핏 스크린, 그리고 KH-101 순항 미사일 발사 모듈이 설치됩니다. 각 업그레이드에는 약 5천만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러시아는 매년 항공기 한 대당 추가로 300만에서 500만 달러를 더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비창 수준의 점검, 프로펠러 밸런싱, 부식 방지, 승무원 훈련, 그리고 핵 안전 인증을 위해서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제재 이전에도 노후된 기체를 정상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드는 어려움과 비용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터보프롭인 NK-12 터보프롭의 예비 부품은 부족했고 역회전 사이클 기어박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비만 해도 1500 비행 시간마다 200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례 없는 경제 제재가 그 고통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티타늄과 알루미늄 가격이 28% 상승하면서 외피 패널 교체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부품들이 이제 보관 중인 기체에서 떼어내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개조 한 번에 5천만 달러가 들더라도 Tu-95는 러시아 입장에서 비용 대비 억제력 면에서 유리한 선택입니다. Tu-95는 미국의 최신 전략 폭격기인 BI 스피릿이나 곧 등장할 B-21 레이더, 그리고 동시대 기종인 구형 B-52 폭격기보다도 운용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9,300마일의 비행 방영 덕분에 승무원들은 적의 방공망 바깥 먼 거리에서 은밀한 KH-101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수십억 달러짜리 스텔스 기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295 임무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으며 엥겔스와 우크라이나 공군 기지에 잘 정비된 활주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침공 이전에 러시아는 약 50대의 Tu-95기를 운용 중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러시아는 총 7대에서 10대 사이에 Tu-95기를 잃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전체 기체의 약 80%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업그레이드 과정을 이미 거친 기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보게 될 푸틴의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투폴레프 22M3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투폴레프 22M3은 이전의 22M1과 22M 버전에서 발전한 기종입니다. 투폴레프 22M1은 1971년 7 월에 처음 비행했으며 22M은 1987년에서 1989년 사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처음으로 전투 임무에 사용되었습니다. 투폴레프 22M3는 1977년에 첫 비행을 완료했고 1983년에 전력에 배치되었으며 1995년 체첸에서 러시아가 처음으로 전투 작전에 사용했습니다. 투폴레프 22M3는 길이 139피트, 최대 날개폭 112피트 높이 36피트이며 최대 공중량과 이륙 중량은 각각 약 11만 7천 파운드와 27만 9천 파운드입니다. 이 항공기는 순항 속도가 시속 559마일이고 최대 속도는 시속 1429마일입니다. 그리고 최대 4만 6천 피트에 가까운 고도까지 비행할 수 있습니다. 작전 방향은 4,350마일입니다. 핵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 러시아의 핵 억제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 폭격기를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래식 미사일 공격에도 사용했습니다. 이 폭격기는 KH-32 미사일 KH-15 또는 KH-15P 대레이더 미사일 그리고 FAB 활공 폭탄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최신 유도 모듈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 무기들을 전선의 우크라이나 진지와 거주지에 대대적으로 사용해 공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Tu-95와 마찬가지로 이 폭격기도 현대전에서 효과적으로 남기 위해서는 상당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했습니다. 2017년 러시아 국방부는 운용 중인 60대의 Tu-22 M3 중 절반을 첨단형인 Tu-22 M3M으로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발표 삼엄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화된 항공기는 2018년 12월 28일에 첫 비행을 한 직후 투폴레프의 카잔 항공 공장에서 출고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특히 러시아의 침공과 그에 따른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진전은 극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중 최대 9대를 잃고 2023년에 업그레이드된 Tu-22M3은 단 2대만 인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에게 더 우려스러운 점은 새로운 기체 생산이 더 이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남아있는 28대 중 앞으로 몇 대나 혹은 단 한 대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제조사인 투폴레프는 분명히 자신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적어도 러시아 국방부와 다른 기관들이 투폴레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시사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투폴레프의 거대한 카잔 항공 공장, 즉 KA에서의 생산 병목 현상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인력과 생산 능력이 부족해서 Tu-95와 Tu-22 M3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Tu-160M 폭격기, 러시아 전략 폭격기, 3대 축의 세 번째이자 가장 현대적인 기종, 그리고 Tu-214 민간 겸용 여객기까지 함께 생산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송에서 드러나듯이 이 공장은 위에서 언급한 어떤 것도 제 시간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전년도 여름 러시아 국방부가 투폴레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2025년 1월 법원에 접수되었으며 최초 청구 금액은 3억 6천만 루블 약 470만 달러였습니다. 이후 청구 금액은 30억 루블 약 4천만 달러로 증액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투폴레프에게 30억 루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으며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는 약속 이행 지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국방부가 투폴레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도 마지막도 아니었습니다. 2019년에는 항공기 수리 기한을 어겼다는 이유로 투폴레프로부터 46억 루블 약 6천만 달러를 회수하라는 요구로 법정에 갔습니다. 그때는 법원이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여 금액을 1,300만 루블로 줄였고 약 6,100만 달러에서 17만 2천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2025년 5월 판결 이후 11월에 국방부는 투폴레프를 상대로 또 다른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사 법률 관계에 대한 경제적 분쟁으로 인해 9억 3천만 루블 약 1,230만 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투폴레프가 폭격기 생산을 제때 이행하지 못한 약속과 관련된 것임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크라이나 SBU 강습부대 413연대의 군인이자 방위 분석가인 이반 키리체프스키의 분석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가 요구한 총 39억 루블 은 많아야 Tu-95 MS 한 대의 수리 또는 개조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투폴레프가 러시아군에 어떤 것도 납품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들의 납품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국방부의 소송 외에도 투폴레프는 2025년에 석유 및 가스 대기업 타트네프트로부터 자사의 항공사 UVT 에로에 인도하지 않은 214 항공기 2대 때문에 2차례 소송을 당했습니다. 2022년에 이 항공사는 카즈에서 생산된 Tu-214 4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첫 번째 2대의 항공기는 2024년 10월에 인도될 예정이었고 나머지 2대는 2025년 9월에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타트네프트는 투폴레프와 카즈를 상대로 각각 62억 루블 약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여러 차례 소송을 연기했지만 결국 2025년 여름에 타타르스탄 중재법원은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투폴레프에게 부당이득금 56억 루블 벌금 5억 5,600만 루블 그리고 국가 수수료 800만 루블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모든 금액을 합치면 약 8,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투폴레프가 첫 번째 항공기에 대해 타트네프트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반환했지만 두 번째 항공기에 대한 자금은 반환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흥미롭게도 투폴레프는 납품 실패의 원인을 국가 방위 주문으로 인한 업무 과중 때문이라고 탓했습니다. 이는 전체 생산량의 85%를 차지하지만 수익은 약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결과 투폴레프는 2027년 이후 에야 Tu-114에 대한 신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사자의 입에서 나온 엄청난 지연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체계적으로 중요한 기업조차 러시아 정부의 요구를 감당하지 못하고 상업 고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투폴레프는 Tu-114 2대와 개조된 Tu-95 그리고 Tu-22 M3 2대를 인도하지 못한 것에 더해 새로운 Tu-160 M 2대의 인도 기한도 놓쳤습니다. 4대가 2022년과 2023년 사이에 인도될 예정이었지만 처음 2대는 결국 2025년 말에야 인도되었습니다. 남은 기체들은 아직 제작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연에 대한 공식적인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투폴레프의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타트네프트 소송이 합의된 지 몇 달 후 타트네프는 117억 루블 약 1억 1,500만 달러에 달하는 새로운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며 투폴레프는 부분 합의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투폴레프를 소유한 기업인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는 2년 연속으로 투폴레프의 경영진을 교체했습니다. 회사 대표인 알렉산드르 보브리체프 76세는 90년대 카잔 항공기 공장을 이끌었던 유리 리피노프의 손자인 37세 유리 암브로시모프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회사의 재무 및 경제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UAC는 보브리체프가 국가 방위 명령에 따른 군사 장비 공급과 관련된 임무를 완수한 후 자신의 직위를 떠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이번 대표 교체는 이러한 소송과 지속적인 납품 문제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UAC는 T-8 대 새로운 경영진의 주요 임무는 증가하는 생산 프로그램의 실행과 2214 프로그램 계획의 이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확약에도 불구하고 납품 부족은 러시아가 지속적인 군사 작전 속에서 확장된 전략 항공 전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10월에 타타르스탄의 수장 루스탄 미니카르노프는 Tu-214 여객기 대량 생산을 위한 주요 산업시설이 올해 가동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적체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걸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편 SBU의 2025 년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알파그룹의 공격은 러시아 군용 항공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알파그룹이 파괴한 15대의 러시아 항공기에는 Su-30SM, Su-34, Su-27, Su-24, MiG-31 등 11대의 고정익 전투기와 Mi-8, Mi-26, Mi-28 헬리콥터 세대, 그리고 AN-26 수송기 1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들은 집계의 거미줄 작전에서 손상된 Tu-95와 Tu-22 M3 폭격기 2대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다른 부대들도 작전에 참여했기 때문이며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행한 공격만 인정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파괴된 항공기들은 러시아의 핵심 전술 및 작전 항공 전력의 단면을 보여주며 제공권 장악, 타격, 요격, 수송, 그리고 회전익 지원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Su-30SM의 손실은 러시아가 하나의 플랫폼에서 방공과 공격 항공 작전을 결합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약화시키며 Su-34, 즉 러시아의 주력 전선 폭격기의 손실은 파브글라이드 폭탄이 떨어지는 횟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Su-27과 Su-24는 노후화되어 주로 타격기 호위와 같은 보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MiG-31 요격기는 러시아 방공체계에서 전략적인 역할을 하며 전략 폭격기와 순항 미사일과 같은 고속 표적을 요격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KH-47M의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사 플랫폼으로도 사용됩니다. 하지만 투폴레프가 생산하지 않은 항공기의 교체에 관해서는 러시아는 폭격기에서 겪는 것과 같은 문제를 거의 겪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런던에 기반을 둔 싱크탱크 루스SIO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러시아는 전쟁 중 최소 135대의 신형 전투기를 인도받았습니다. 여기에는 55에서 60대의 수호이 35, 20대의 신형 스텔스기로 알려진 수호이 57, 최대 50대의 수호이 34M, 그리고 20에서 25대의 미그 31, 여러 변형 포함이 포함됩니다. 인도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함에 따라 루스SI 보고서는 전쟁 중 격추된 러시아 항공기가 400대가 넘는다는 우크라이나 공식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며 실제로는 격추되거나 심각하게 손상된 고정익 항공기가 약 130대에 불과하다고 추정합니다. 그들의 말이 맞다면 러시아 전투기 전력이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치명적으로 감소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푸틴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난 12월 말 푸틴은 2022년 2월 이후 러시아가 무기와 탄약 생산을 22배나 늘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차 생산은 2.2배 군용 항공기는 4.6배 전자전 장비는 12.5배 로켓포 무기는 9.6배 증가했으며 타격 무기와 탄약 생산은 무려 22배나 증가했다고 해댔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푸틴이 국방산업 관계자들과의 크렘린 회의에서 TV로 발표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오레슈니크, 브레베스트니크, 포세이돈, 아방가르드와 같은 새로운 첨단 장거리 무기 체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더욱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가 예전만큼 핵 억지력으로서 여전히 중요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략 및 기술 분석 센터의 소장인 루슬란 푸오프와 같은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탱크나 폭격기 같은 구식 군사 기술을 계속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미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FPV 드론과 같은 훨씬 저렴하고 더 발전된 무기들이 이러한 시스템을 너무 취약하고 비효율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무기들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초점은 완전히 미사일과 드론 같은 현대 무기로 옮겨졌습니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구식 전력을 파괴함으로써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한 기술의 도입을 앞당기게 된다면 그것은 분명히 잔인한 아이러니일 것입니다. 그래도 알파 부대의 그런 시스템들까지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도 아마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물론 저희가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 채널을 구독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